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 육군은 이란과의 전쟁 기간 중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거의 다 썼다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 능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걱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다시 외교로 풀어보겠다고 방향을 틀었지만 이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미시건주를 쳐다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미래가 걸려있는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미시건주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선택입니다. 유권자는 온건한 4선 연방 하원 의원과 진보적인 극진보인 이집트계 후보 사이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확고한 공화당의 텃밭 오하이오주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변했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를 받는 하원 의원부터 접전인 상원, 민주당과 접전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출마하는 주지사 선거 모두 공화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출마한 오하이오주 공화당 맥스 밀러 하원 의원에게 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재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를 지냈고 그의 와이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파트너인 상원 의원의 딸입니다. 미국 25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들이 소송을 했는데 관세는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관세 부과 방식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에게 이익을 주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시물을 초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발표되자 논란입니다. 월 가입료가 10만 달러까지 될 수 있다는 이 서비스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발언을 일반인들이 알기 전에 먼저 알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금융시장과 어떤 연관이 되는가 여러 가지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모습이 잠깐 비춰졌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이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의 딸이 지금 오하이오주의 현 하원 의원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그 이유 여러 가지 등등 있었고 가정폭력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인 오하이오의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재선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공화당에서 전 사위를 재선시키면 안 된다고 전 장인이 지금 나선 거거든요. 그 문제가 요 며칠 계속 이어졌었고 오늘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먼저 이제 미국의 더 큰 문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우리가 이 취재한 것의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무기를 써서 무기가 소진됐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요. 특히 이제 공격용 무기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는, 특히 이제 2가지 무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육군이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 하일리 아주 정밀한 그 롱레인지 미사일이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2가지인데 하나는 지상에서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라는 거. 그런 그 시스템이고요. 약자로 ATACM입니다. 그리고 정밀 타격 미사일 PRSM입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로이터 통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보도하고 있다. 핵심 전략인 거죠. 핵심 전력이기도 하고 정말 이런 장거리 무기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정밀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인이 좀 덜 다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런 핵심 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육군 전술 뭐 미사일 체계, 뭐 아미 뭐 택티컬 뭐 미사일 시스템 이렇게 길어요 이름이. 이게 이제 러시아 내의 영토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무기고요. 그에 비해서 PRSM 정밀 타격 미사일, 이건 이제 사거리가 조금 짧은 바로 이 육군 미사일 체계를 조금 대체할,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신형 무기랍니다. 한 발당 100만 달러 이상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장거리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중국과 뭔가 분쟁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중국과 분쟁이 있을 때 쓰일 것, 어디에 쓰일 것들이 그쪽으로 갔다. 대만이 이제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정확하게 미사일 이름까지 지금 로이터 통신이 알아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로이터 통신은 본인들의 보도가 맞다고 하고 이름은 뉴스원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다고 하고 정확하게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수량까지는 취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거의 소진됐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미사일 재고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뭐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을 다른 나라가 무서워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억지력이죠. 그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 사령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똑같잖아요. 미국은 무기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고 금방 뭐 재보급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지역의 미군 보급을 통해서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빼서 여기로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쓰고 채우지 못하면 그건 소진되는 그런 거잖아요. 사상 최대 규모로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공장과 설비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다.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거의 소진됐다고 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 종류가 뭐 기록적인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비축량.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락히드 마틴에 이제 취재를 했답니다. 락히드 마틴이 이 두 가지 이 지금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라는 것, ATACMS, 그리고 뭐 또 하나 정밀 타격 미사일 PRSM, 이걸 이제 락히드 마틴이 생산을 하니까 지금 어떠냐고 전화했더니 취재했더니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공격용이잖아요. 방어용. 그런 미사일을 생산을 하는 뭐 패트리엇 요격 체제 같은 것, 레이시언에도 전화를 했더니 역시 답하지 않았답니다. 레이시언이 토마호크 미사일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국방부 대변인이나 백악관에서는 계속 우리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를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재를 하고, 그리고 그 같은 언론에 거의 다 썼어요 라고 정보를 주는 사람도 뭐 위험함을 알고 이것을 좀 알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정보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정치인이나 또 일반인들은 계속 이 전쟁을 끌고 가서 결국은 무력으로 시작한 것을 무력으로 끝을 봐야지 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탄약은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무슨 중국 쪽에서 대만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쓸 것을 미리 거기에 배당됐다는 걸 지금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게 다 없다면은 그러면 더 위험한 방식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니까 사람들이 덜 다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소진했다는 것 자체도 좀 군인들이나 뭔가를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거리를 쓰기로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아니겠어요? 원거리에서 표적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이런 국가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무기들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PRSM이라는 이 정밀 그 타격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형이에요. 신형이니까 처음부터 좀 재고가 적기는 했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대량 주문을 이제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미군의 수뇌부에서도 우리 이거 미사일 모자라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여러 번 어떤 그 진언 같은 것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싹 그 뒤로 또다시 탁호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기가 부족해서 그런다. 지난 주말에 시사만평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전쟁 뭐 이거 이란을 열심히 공격하던 것을 일단 스탑하겠어. 그리고 대화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트랜슬레이트를 해주는 통역을 해주는 통역사는 미국의 탄약이 부족하답니다. 미사일이 부족하답니다. 이렇게 통역을 한다고 시사만평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있는 거죠. 그럼 공격형만 그러냐? 방어용 무기도 당연히 재고가 줄어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 추정치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전쟁 중에 우리가 무기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발표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월부터 7월 사이에 페이트리엇 그 요격 미사일 65%를 가져다 썼답니다. 이란 전쟁에 2월부터 7월 사이니까. 그리고 사드요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 이것도 전쟁 시작하기 전보다 재고가 최소한 38%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38% 가져다 쓰고 저거 65% 가져다 쓰고 그리고 이 패트리엇과 사드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그런 그 무기잖아요. 로이터 통신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몇 개, 몇 기, 몇 기, 몇 기 이것을 완전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취재한 그 정보원들은 그 정보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로이터 통신은 우리 무기가 없어요. 미국이 더 이상 이란과 싸울 중요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보도를 한 거고 현재 상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어제 오후부터 대화를 한다고 했어요. 누가 어디서 대화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는 대화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오만과 한다. 오만과 한다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도 이 전쟁의 대화의 그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이뤘다면 그걸 결국은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지 됩니다. 과연 합의한 그 내용을 미국이 승인할지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란은 우리는 미국과는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대화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지금 얘기를 이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세계의 이란이 하는 말을 듣는 미국 망신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도 이란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대요. 테란에 누군가가 간다. 테란에 누군가가 가는 건 미국 대표와 직접 이란 대표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 미국 대표가 어제 이란 대표와 대화를 했다면 오늘 나왔겠죠. 누가 언제 몇 시에 이란의 누구와 이러한 협상을 했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더 힐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외교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여러 명이 함께 취재를 한 기사 내용입니다. 순조롭지 못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이란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미국은 가치가 없어. 직접 대화를 할 만한. 그러나 호르무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오만과 대화를 하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위협했다가 결국은 철회하고 마는 그런 패턴이 4월 달 이후에
2월 28일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휴전을 한다고 발표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휴전을 한다고 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다 없애버리겠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무기와 뭐를 가지고 다 기관시설을 이스라엘과 같이 파괴를 해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아니야, 다시 우리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최소한 4번이랍니다. 더 힐이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최소한 4번. 그래서 이제 이 더 힐이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유라시아 그룹의 이란 전문가입니다. 그레고리 부루시. 이런 분은 사실은 미국이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참여는 하는 거다. 왜냐하면 미군이 지금 거기 가서 봉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미국도 원하고 세계도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오픈하려면 미국도 봉쇄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참가국인 건 맞습니다. 참가국인 건 맞는데 이란에 의해서 소외되는 거예요. 오만이 나중에 미국에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인 거예요. 미국이 역사상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애매한 위치였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 완전히 오만과 합의를 해서 풀려면은 미국이 군인을 철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군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면에서 참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미국이 봉쇄를 풀지 않고 많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해협을 다시 개방하지 않을 거야. 이건 이란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란이 점점 다른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오만과 합의를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반대로 이란이 미국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타코도 많이 하고 걸프 지역 국가들 이란의 당해도 보호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그 수로가 자연 수로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 통과하던 것을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뭔가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됐건 운영비가 됐건 그것도 또 미국은 미국이 받겠다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걸프 국가에서 차라리 이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에미상을 수상을 한 시사 전문가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점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압박한다니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 거죠. 그만해라. 말로 해라. 이제 때리는 거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미국이다. 지금 이란은 이렇게 역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그쪽이 유리하니까.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 없이 지금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란의 행동과 말이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 이랬다고 했다, 저랬다고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란은 아예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어. 해봤자 그냥 되지도 않고 그래서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란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오후에 이란과 우리 팀이 협상을 하는 건데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래요. 마지막 기회인데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오늘이나 내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나 오늘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면 여기서 안 되면 이란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을 지금 밑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이란과 오만이 지금 합의한 것은 서로 이렇게 지도 같은 거 교환하고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 세부 사항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전쟁 이전보다는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컨트롤하는데 훨씬 영향력이 많은 그런 상태로 이 회담은 끝내겠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선박은 이란의 주장대로 북쪽 항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란의 허락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48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남쪽 오만 해역으로 가려고 해요. 거긴 이란이 기뢰를 막 심어놔가지고 위험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제도 뭐 9척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새로운 선박 항로. 미국도 오만과 이란이 뭔가 합의를 해서 오만이 참 어려운 처지죠. 미국은 이란 너무 봐주지 마.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뭐 걸프 지역 협력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지역도 너무 이란에 쉽게 해주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는 뭐 그렇지 않다면은 뭐 확전을 피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어려운 오만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이 그 협의를 수용을 하는 거.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기에 또 호르무즈뿐만이 아니라 이란 뭐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또 하나를 슬쩍 걸쳐놨어요. 걸쳐놓은 이 상태에서 뭐 유가 상승 이런 막 뭐 선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오만 사이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 그럼 두 번째는 군사적인 확장.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하자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치느냐. 그런데 오늘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잖아요.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거의 다 썼다. 뭘 가지고 하냐고요. 물론 강경파의 지지를 먹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뭐예요? 이란이 여전히 아주 값싼 드론으로 이웃 국가들, 미국과 같이 동맹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만해라. 당신 카드가 없잖아. 패가 없잖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8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했었던 똑같은 말을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뭐 지금 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같은 것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강경파는 이거 군사력밖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고 압박을 하고 있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제 미국에선 이 문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력까지 쥐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란 문제는 이제 오늘은 사실은 미국의 탑뉴스로 보자면 선거가 우선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뉴스하는 사람이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어떤 경우는 실생활에 직접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 저 뉴스와 관련이 없어 하는 뉴스도 알려드려야지 되고 내가 왜 이 뉴스를 들었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뭐 이해도 해주시고 재미없는 뉴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되는 게 이제 저 뉴스 하는 사람의 이건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이 한국처럼 다 모든 것이 다 한국말로 이루어지고 쉽게 오다 가다만 들어도 그 내용이 깊이 다 파악이 되고 하면은 제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미국이 아닌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서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무리 그분들이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미국도 잘 알고 하신다 해도 저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사람이니까 저보다 그 접속하는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의무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의무감을 느끼면서 하는 방송이 미시건주의 선거인데요. 이 미시건주의 선거는 미시건주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 중요합니다. 공화당, 민주당 세 개에 다 중요한 거예요. 미시건이 스윙 스테이트인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미시건의 여러 선거가 중요한데 연방 그 상원 그 선거에 출마하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온건하고 한 사람은 급주하고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은 만약에 이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이니까 이기고 나서 물론 공화당 후보와
결호해야 돼요. 결호해야 되지만 원래 이 의석이 은퇴하는 민주당 의원의 의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여기서 이기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런 공화당 후보라 할지라도 이기기가 쉬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급진 좌파냐 중도파냐, 여기서 이게 미시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선거까지 다른 데까지 퍼질 수도 있고 하는, 그래서 세계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또 공화당의 선거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시건 주를 넘어서 미국 그 민주당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왼편이요, 온건한 4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헤일리 스티븐스. 그리고 오른편이 뭐 의료계 이런 곳에서 일을 했던 급진적인 이집트계 후보입니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당선되면은 만약에 공화당과도 이겨서 연방 상원에서는 최초의 무슬림계 상원 의원이 나옵니다. 하원에는 있어요, 몇 명이. 그렇지만 뭐 소말리아에서 온 누구누구를 포함을 해서. 근데 상원에서는 지금 처음이에요. 민주당으로선 방향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저지하려면 상원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수당을 가져야 돼. 미시건은 must win입니다. 반드시 이겨야지 되는 그런 주고요. 이겨야지 된다기보다 지키는 거죠. 그 의석을, 은퇴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 의석을. 그리고 94년 이후에는 공화당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 연방 상원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땠냐? 2016년도에 미시건주가 지금 이제 스윙 스테이트예요. 미시건주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미시건은 자동차, 이래서 오랜 동안 블루칼러 노동자가 많았고, 2016년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블루칼러 노동자 지금처럼 공화당에 많이 넘어오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미시건주에 가지도 않았죠, 아마. 그리고는 당연히 블루칼러는 민주당이야 했다가 큰 코 닥친 거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0.2%포인트 차이로 미시건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겼습니다. 그게요, 그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작은 차이로 이긴 그런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이겼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미시건주에서 트럼프를 버리고 바이든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이든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또 바이든을 버리고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트럼프를 선택할 땐 아랍계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아랍계에도 많이 지원을 해서.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만약에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기면 마이클 로저스라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와 겨루게 되는데, 우선 헤일리 스티븐슨이라는 이 왼편에 있는 4선 중도 성향의 이 의원은 내가 안전하다. 지금 좌파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가 본선거에서 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 뭐 당연한, 민주당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척 슈머가 발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공공보건 뭐 이런 전문가였던 압두 엘사예드예요. 오른편에 있는 41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4선 의원은 43살인가 그래요. 몇 살 많아요. 이 사람은 이 워싱턴에 대한 불만을 딱 이렇게 결집을 시켰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연방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 의료보험, 메디케어 포 올, 억만장자의 과세, 이민 단속 세관국 ICE 폐지, 이스라엘 지원하는 거에 반대하고 무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의료비 부담이 유권자들의 미시건주에서도 최대 관심사거든요. 뭐 가솔린 이런 경제 다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좌파적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본인을.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오랫동안 해왔었던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조람 맘다니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뉴욕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조란 맘다니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올해 뭐 콜로라도 이런 데서 많이 진보 좌파가 승리를 했잖아요. 중도파를 누르고 완전히 뭐 몇 선 의원들도 누르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이고요. 온건한 이 스티븐스 연방 현 하원 의원입니다.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민주당을 대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3살 맞네요. 미시건의 인기 있는 주지사, 민주당 주지사죠. 그레첸 피트머. 그리고 이 자리에요.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 은퇴하는 그 의원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난 미시건에 뭐 제조업 일자리를 돌려오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오히려 무슬림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딱 여기서 또 갈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직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 후보는 엘사헤드 이 후보, 두 사람 다 상원 후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포함해서 미국의 중동 개입, 이란 전쟁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하고요.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나치게 지지한다. 근데 지금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미시건주는요,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슬림, 아랍계. 그런데 이 미시건주가 미 전국에서 아랍계가 두 번째로 많은 주입니다. 한 뭐 유권자 20만 명 된다고 하고, 첫 번째는 어디냐?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가 뭐 한 3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랍인 인구 자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체 주민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미시건이 더 많아요. 전체 주민의 2%. 애기하지만 워낙에 작으니까, 소수니까 그 정도가 뭐 디트로이트 인근에 많이 살고 계시죠. 그분들이 뭐 디어본 이런 데 많이 살고 계시는데, 당연히 엘사헤드 후보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대량 살상이다. 이렇게 뭐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스티븐슨 이 현재의 4선 연방 하원 의원은 반대죠. 에이펙 이스라엘의 그 단체 엄청 3천만 달러를 썼어요. 이 선거에. 이스라엘이 대량 살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엘사헤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의 3천만 달러, 이제 3천만 달러를 썼어요. 참. 그러면서 이 스티븐스 현 연방 하원 의원은 아주 확고한 친이스라엘이죠. 당연히 조건 없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미시건주에서 누가 되느냐, 이 무슬림 후보가 되느냐, 중도파인 지금 현직 하원 의원이 되느냐, 이걸 지금 뭐 굉장한 대결로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무슨 뭐 미시건 7지구,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슬쩍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또 미시건 뭐 11지구, 13지구, 1지구 이런 데도 지금 다 나름대로, 아마 그쪽 지역은 지역적이기도 하고 지역적이기도 하니까 제가 쫙 정리를 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큰 그림만 갖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는요, 지금 오하이오주가 공화당에서 정말 아주 뜨거운 골칫거리가 됐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현직 하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참모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임기 1기 때. 맥스 밀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었고, 저는 앞서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각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각 나라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바쁘기 때문에 잠깐 미뤄왔다가 오늘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통령이 맥스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선되기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현직 의원도 선거에 같이 나가서 거기서 예비선거에서 돼야지 되잖아요. 현직 의원의 프리미엄이 좋죠. 인지도도 높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대통령이 말하자면 너 물러나라 하는 식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전 와이프가,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연방 상원 의원의 딸이, 저 사람이 아이가 아주 유아였을 때라는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유아였을 때 가정폭력을 했다. 본인은 부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부인이에요. 이혼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결혼을 해서 2024년도에 이혼했는데 2022년도에 결혼할 때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의 딸이고 골프 버디예요. 그리고 본인의 참모였으니까 남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뉴저지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고 대통령이 재선이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뭐 가정 무슨 문제 이런 거 본인들이 뭐 알아서 할 얘기고 이런 정도로 본인의 참모였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어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비공개 통화와 공개 발언이 어조가 달랐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2022년 이제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에요. 딸 에밀리 모레노와 이제 이 맥스 밀러 하원 의원이 트럼프의 배드민스터의 골프클럽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리고 그해 말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선 것 같아요. 오하이오 7지구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으니까요. 백악관 자신의 그 보좌관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2024년도부터 별거에 들어가서 이혼을 한 것 같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오하이오 이거 잘못하면 이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오하이오도 지금 열심히 이제 가지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런 스캔들이 터졌어 하니까 자신의 그 참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참모가 더 중요한지 골프 버디가 더 중요한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 전까지는 사퇴를 해야지 뭐 그를 대신할 후보를 뽑는 특별선거 일정을 잡을 수가 있답니다. 이건 그러니까 무슨 뭐 예비선거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특별선거를 이제 치를 수 있는 일정을 잡는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오하이오주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서 뭐가 있었던가요? 뭐 등등의 이슈에서 아주 공화당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오하이오주는요 뭐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인데, 그리고 오하이오주에서 요즘 점점 보수적이 돼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낸 그런 스토리 같은 것도 있고, 오하이오주 하면은 JD 벤스를 전국적인 무대로 올려놓은 그런 주가 오하이오주잖아요. 뭐 정말 확고한 공화당의 텃밭인데, 여기서 중간 선거가 계속 이제 골칫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오하이오주가 거의 뭐 만년 통합주에서 이제 공화당의 아성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 러스트 벨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고,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는 이런 러스트 벨트인데, 이게 이제 그 맥스 밀러 그 하원 의원 이제 여기 7지구 이 선거 문제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지금 거의 다 말씀을 드렸네요. 다른 기사인데도 제가 그냥 애드립으로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상원 선거도 공화당이 현직 상원의원 존 후스테드라는 상원의원, 이 자리를 전 상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셔러드 브라운, 지금 공화당의 현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전 상원의원이 초박빙이거든요. 이 전 상원의원은 이 지역에서 지난번에 의석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다른,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모레노 의원 있죠. 2024년도에 모레노 의원을 트럼프가 지지하고, 그 모레노 의원이 셔러드 브라운 의원을 이겨서 지금 됐는데, 2024년이니까 연방 상원은 6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모레노 의원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 오하이오의 JD 벤스가 부통령으로 가니까 그 자리, 그 연방 상원의원이었잖아요. 그 후임으로 존 후스테드가 됐는데, 그 자리를 지금 이제
전 상원 의원이 그 셔러드 브라운이 다시 가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지사 선거도 아마 이거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비벡 라마스와미 하면은 공화당의 예비 선거에 나와서 처음에 이 비벡 라마스와미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저는 조금 뭐 풋풋하고 뭐 싱그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아직 그 단단하게 익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꼈었을 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막 예비선거에서 경선한다고 할 때. 그런데도 그때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우파에서는 막 비벡 라마스와미가 최고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벡 라마스와미가 뭐 최고고 저 사람이 뭘 바꾸고 뭐 혁신적이고 뭐 아주 중요한 좋은 학교를 나왔고 대단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의 주지사 선거에 나왔거든요. 비벡 라마스와미가 민주당의 에이미 액턴과 초접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바이오테크 투자자잖아요. 라마스와미가. 그렇기 때문에 오하이오주가 블루칼라가 많죠. 이 JD 벤스 그 부통령의 그 기반처럼. 그래서 블루칼라가 많으니까 오히려 비벡 라마스와미의 그 아이빌리그의 뭐 빅테크의 이런 것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주지사 선거도 지금 좀 이렇게 뭐 확실하게 공화당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선거는 지금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미국은 연방 주정부 함께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획 돌아서서 가기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25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낸 301조를 발동을 해서 그 관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25군데가 전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니까 뭐 당연히 아시겠죠. 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뉴욕을 포함해서 등등. 그래서 행정부를 상대로 이 관세를 물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최근에 뭐 한국에는 12.5%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국가에 10% 정도를 물게 한 것도 있고 그 이유는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해방의 날 지난해 4월 달에 부과한 그게 부당하다,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를 발동을 해서 10% 그것도 처음엔 15%로 하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타코해서 10%로 해서 뭐 7월 며칠 그것은 이제 한도가 있어요. 기한이. 그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관세를 안 받기가 싫으니까 301조를 발동을 해서 어떤 나라에는 12.5%, 어떤 나라는 10% 이게 아니다 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한 측에서는 너무 자의적이고 맘대로고 법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악관에서 아니 뭔 소리야?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나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이게 301조를 하는 게 강제 노동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 강제 노동이 있는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수입을 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판다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제3국에서 만든 그 물건을 수입을 한다는 그 이유로 그게 이렇게 연결하면 미국에 해를 준대요. 결국은 어떻게 증명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1974년도에 미국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수입하는 수입품의 99.4%에 전부 적용이 된답니다. 임기 1기 때의 301조 발동은 중국에만 했어요. 근데 중국은 좀 말이 되잖아요. 어머 위구르족을 그렇게 했고 그 국가 자체가 이랬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도 소송을 했는데도 이게 유지가 됐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60개국인데 미국이 수입하는 것에 뭐 94.4%에 적용이 되니까 너무너무 광범위한 거잖아요. 광범위하고 또 이제 그 소장을 보면은 아니 관세 정책을 이제 고소를 한 측에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법적인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아니 다른 나라의 강제 노동 문제를
이용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리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 이거 도대체 근거로 삼은 법 자체를 우롱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 중국에 301조를 발효를 할 때는 8개월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무역 이런 전문가들이 이게 중국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것을 뭔가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요, 보세요. 122조로 10% 관세 붙이다가 그게 끝나는 날, 마감날 이 301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한 2개월 정도에 60개국에 해당하는, 중국 한 나라를 8개월 했는데 60개국을 2개월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한 나라만 하더라도 2개월보다 훨씬 더 걸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관세를 하도 이제 1년 넘게 내니까 잊고 있는데, 예전에 안 내던 거를,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의 주장대로 수출하는 국가가 내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내고, 수입업자는 어느 정도는 눈물을 머금고 삼키다가도 다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게 세금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뉴욕의 주지사 캐시 오컬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가정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네. 오레곤주의 검찰총장도 아니 매번 이런 소송하면 패배하면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그 오레곤주의 그냥 건전한 가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보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관세를 불법적인 관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법적인 관세를 또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치르는 건 외국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교역국들도 뭐 일본도 어제 미국 지난주에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이거는 받은 건 받은 거고, 받은 건 뭐 미국도 좋으니까 한 거지, 미국이 결정해서 한 거지,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 뭐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관세는 그렇지만 이 문제, 아니 그 엔화를 그 일본 정부와 함께 사서 엔화 추락을 막은 이런 공동 대책에 대해서는 뭐 고마워하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브라질 정부와 제일 강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국가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부당하다. 아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은 뭐 정치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소송에 들어갔으니까 양측이 다 증명하기가 힘들겠죠. 어떻게 각 나라가 우리는 강제 노동해서 만든 물건들을 수입하지 않아 하는 걸 또 다 증명을 해야지 돼요. 거기도 또 돈 들어가겠네요. 변호사만 좋겠네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그래서 그 나라가 제3국에서 강제 노동을 해서 만든 물건을 수입을 했어. 근데 그게 그 물건이 미국으로 다시 수입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 무슨 해를 끼쳤는데? 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값싼 물건들이 뭐 이렇게 오면은 이쪽에 아주 공정한 무역 시스템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뭐 등등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뭐 관세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해서 다 또 그 관세를 토해내고 있잖아요. 그거 누구에게 가요? 돈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반 사람들이 물건값이 올랐으니까 내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다 돈 받아 먹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다시 떨어지는 돈을. 물론 본인들이 냈었던 그런 돈이지만 어쨌든 그럼 국민들은 못 받는데 기업들은 받는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관세에 대해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으로 제조업이 돌아오고 아무튼 미국이 흥한다 이런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뭐 제조업에 대해서 저 나라가 뭐를 뭐 과잉 생산한다, 뭐 국가가 뭐를 어떻게 해준다,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 이런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관세가 지금 부과될 가능성도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 뒤에 말은 안 전해드리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싸게 쓰고 먹고 다 흥청흥청 써놓고 무슨 뭐 강제노동 관세예요. 에이, 뭐 우기려면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말이 되게 우겨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부분적으로 뭐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100%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걸쳐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파악할 때 중요한 건 그 점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301조가 안 되면 법원에서 또 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관세를 벌겠다. 이거요. 정부가 돈 가져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업이 정부에 돈을 내는 거죠. 정부의 수입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이 그래서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글쎄요. 완전하게 다 연결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목표 자체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세를 유지하겠어 하는 그게 이제 관통하는 어떤 한 줄기에 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봐야지 되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국정 동력 상실 등이 있겠지만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추진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민주당이 당연히.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요즘은요 우리가 테크놀로지에 관한 뉴스가 많고 테크놀로지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저도 어떤 때 이제 100%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뉴스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방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이해가 부족했다 하는 점은 있겠죠. 저도 능력의 부족과 시간의 부족과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순간에 발표할 때 마음이 조급했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면서 방송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이슈도요. 사실은 제가 그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뉴스를 전하는 데는 문제없이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뭔가 한마디로 트루스 소셜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리 보여주게 된대.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내야지 된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무슨 X 같은 데서 아니면 다른 데서도 돈 내는 버전과 돈 안 내는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으니까 그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엄청난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그로 인해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정보, 그리고 그것도 작은 회사는 해당도 안 돼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가 이 뉴스에서 포커스를 둬서 보는 건 이게 트루스 소셜에 관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들이 여기에 어쨌든 주주잖아요. 이게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여기다 무슨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말을 하고 그게 금융에 관한 거면 돈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돈을 누군가가 많이 내면 트루스 소셜이 돈 벌면 트럼프 대통령과 자녀분들도 돈을 벌고 거기에 돈 낸 사람들도 돈을 벌고 하는 거잖아요.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게시물에 대해서 초고속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거거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죠. TMTG가 발표를 해서 이 서비스 이름이 Truth API 이런 이름이랍니다. 아주 뭔가 금융시장에 관한 뭔가를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의 어카운트도 포함이 되나? 그걸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말고 볼 것들이 그렇게 많나요? 팔로워가 1300만 명으로 단연코 1위 아니면 단연코 최고인데 이걸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해서 법적인 의문, 윤리적인 의문, 대통령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대통령 본인의 공개적인 발언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 지금까지도 그러니 광고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아주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이걸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팔기까지의 이 핵심 쟁점인 거죠. 트루스 API라는 가장 순위가 높은 트루스 소셜 계정들의 게시물을요. 아주 밀리초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준답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밀리초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회사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8월 1일부터 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시작을 했겠죠. 월 최대 10만 달러까지 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 금액도 확인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트루스 소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써대도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 서비스에 돈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왜냐하면 아주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High frequency and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술적으로 뭔가가 기술이 완비된 그런 회사들, 보통 회사들은 되지도 않대요. 보통 금융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막 한꺼번에 쫙 들어가면 이게 딱 그 멈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 정도도 다 처리가 되는 그런 그 전자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융 시스템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갑자기 확 몰려가지고 이게 거래 중지 같은 것을 눈 깜짝 사이에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덜 놓치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회사에 압도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가 있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에 들어와서 뭐 폴리마켓이나 이런데 백악관 내부 사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같은 거 쫙 보고 얼마나 지금 거의 도박처럼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걸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입했는가?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출시하기 며칠 전에 사전 등록을 받았대요. 여기서. 근데 누군지 몇 명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회사들에서도요. 트루스 API 이거 뭐 예를 들어 10만 달러 내고 해. 뭐 이런 회사들에서도 뭐 별로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 단위로 잘라서 해야지 되는 이게 현실에 적용을 할 때 그만큼의 가치가 나오는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보는데도 수익 창출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쟤는 하는데 나는 안 해? 그런 심리 때문에 한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손해보는 것과 같은. 그럼 만일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엄청난 이득을 줄 수도 있어. 이런 갖가지 상상을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이제 BBC 방송은요. 골드만삭스에도 물어보고 JP 모건 뭐 많은 그런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같은 데다가 물어봤더니 전부 답변을 하지 않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그런 거. 그럼 이게 불법인가? 비윤리적인가? 트럼프 대통령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죠. 애덤 쉬프 상원 민주당의 대표,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 이분은 뭐 기업은 뭐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증권거래위원회에 편지도 보냈어요. 이거 조사할 것인가? 증권거래위원장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근거로 시장 거래,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 이거 불법 행위다. 이거 내부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지금 비난들이 있고 물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뭐 업체들 언론사 있어요. 증권거래소도 있지만 문제는 이건 대통령이 윤리적인 면에서 대통령이 돈을 버는 회사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들이 41%를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에 여기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데 지금 대통령이야.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지라는 게 지금 세계의 모든 곳에서 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자, 오늘 10시 전에 끝내려고요. 제 시계는 9시 59분입니다. 여러분 해피하세요. 수요일인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